여러분 요즘 직장 생활하는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허두영 씨가 지은 요즘 것들 사용 설명서, 그런 책이 있어요. 제목도 참 재미나지요. 요즘 것들 사용 설명서. 그 책에서 요즘 세대들의 특징을 7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요즘 세대는 질문하는 세대다. 무슨 일을 시키면은 왜요, 팀장님? 그걸 꼭 해야 돼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나 규칙에 대해서 순응하기보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Y세대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기성세대들은 무슨 일을 맡기면은 예부터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왜 해야 되지요? 다르게 하면 안 될까요? 뭔가 다르게 시도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요즘 세대는 조급증 어른이 시대. 요즘 세대는 컴퓨터, 인터넷, 최신 IT 기술 이런 것들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이런 것들에 능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한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급한 특징. 세 번째는 경험하고 배우는 학습자 세대라고 하는 거죠. 요즘 세대들은 지금의 자기들의 젊은 시기를 미래를 위한 실험을 위한 시기다. 그래서 박봉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거금을 들여서 퇴근 후에는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최신 기술 숙련자 시대, 디지털 원주민들이라고 하잖아요. 최신 스마트 기기를 자유롭게 다루면서 성장을 합니다. 지금 문화 자체가 사실 기성세대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문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타법, 저도 독수리 타법으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저희들이 근접을 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미 추구자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서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보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이 나한테 의미가 있다. 이 의미를 찾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요즘 세대들은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세대 때는 어떻습니까? 절약을 악착까지 해가지고서 집 한 채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만은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그냥 지금 행복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미래보다는 현재에 방점이 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성취주의자라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적에는 졸업할 적에 상 받는 것이 우수상 내지는 개근상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별의별 상이 다 있어요. 뭐 줄넘기 상도 있고 과목별로 우수상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고 보니까 노력을 하면은 누구나 상을 받을 수 있다.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성취 지향적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세대하고 요즘 세대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것을 알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갈등이 되는 겁니다. 기성세대들은 처음에 신입사원이 되면 가서 허드렛 일 시키는 것들을 당연한 걸로 여겼습니다. 뭐 차를 타는 거, 마포질하는 거, 그거 두 말 않고 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 신입사원들은 이걸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들어온 겁니까? 회식 자리에 가서도 먼저 상사가 숟가락을 뜨기 전에는 밑에 사람들은 숟가락 먼저 뜨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기성세대들은 서열 문화에 익숙합니다. 예절과 예의에 익숙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저 친구 일은 잘하는데 싹수는 좀 없어. 여러분, 이게 나하고 무관한 어떤 추상적인 사회현상,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요즘 세대입니다. 당장 집에서도 경험하잖아요. 만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족 간에 토론을 하면은 옛날 우리 자랄 적에는 아버님이 이놈 하면은 그 다음은 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자기 의견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부모님하고 그래서 의견의 충돌이 잦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얘기, 우리 자식의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아이들 옷 입는 거를 보더라도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입을까? 너무 달라요. 먹는 것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사실 우리 부모들, 자식을 둔 부모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서 자녀들 교육시켜요. 그렇게 돈을 쳐들이면은
자녀가 잘 됩니까? 도대체 자녀가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상식적으로 이런 거죠. 좋은 학교 보내서 번듯한 위치에서 대접받으면서 안정되게 사는 것.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되게 하려고 한국에서 전해주는 유머가 있잖아요. 이렇게 잘 되게 하려면 세 가지가 필수적이다. 아이의 체력, 어머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경제력. 유머인데 현실이에요. 그 중에는 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기 유학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홀로 기러기 아빠로 남죠.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자식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제가 아는 분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부인도 보내고 10년째 혼자 사는데 한 번도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자 그러면은 그 아이는 한국 아이일까요? 미국 아이일까요? 그 아이는 생각하는 것, 먹고 입는 것 모든 것이 이미 미국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애틋해할까요? 10년 넘어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무슨 정이 있을까요? 한국말 거의 다 잊어버리는데 무슨 대화가 가능할까요? 심지어 자식 사랑이 뛰어나가지고 유별나서 자식 교육을 위해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그와 같은 주부들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공부시키면 그거 잘 시키는 겁니까? 그렇게 부모가 뼈 빠지게 뒷바라지 한 것을 나중에 자녀가 알면은 엄마가 노래방 가가지고 다른 남자들 품에서 시시닥거리면서 돈 받은 거 가지고 나를 교육시켰다는 것을 알면은 고마워할까요? 도대체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근데 설교자들한테는 어린이 주일이 너무 힘들어요. 당장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자녀들이 다 성장을 했어요. 어린이가 아니에요. 이미 손자, 손녀들을 다 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손자가 귀여워도요, 손자 교육은 한 달이 건너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못해요. 잘 아시잖아요. 당연히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건가 이 주제가 우리 모두의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상황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자녀가 어리건 장성을 했건 자녀는 자녀예요. 부모는 부모예요. 자식에게 설사 생활비를 타 쓰는 부모도 부모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부모는 부모입니다. 이거는 권리이자 정체성이자 의무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역할과 기능을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 이렇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본문에 보면 아주 흥미있는 대주가 나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서 아버지의 분노하고 아버지의 교육 의무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 대립,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구절의 핵심은 사실은 뒤에 있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런데 이 핵심을 막아서는 게 뭐냐? 놀랍게도 바로 부모 자신이라는 거예요. 노하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의 세계를 위협하는 거예요.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감정에 휩싸여서 부모의 주장을 아이에게 억지로 관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우리 자녀 같은 애들이 없어요. 얘들처럼 대한민국이 한반도 역사 5,000년 역사에서 얘들처럼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애들은 없어요. 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1년을 휴학을 했어요. 나라에서 5.18 터져가지고 나라에서 1년간 휴학을 했잖아요. 아마 제 또래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보다 위에 선배님들 어떻습니까? 6.25 겪은 분들은 아예 공부 못하고 피난 가가지고 저 부산에다가 임시학교 해가지고 거기서 어렵게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한 날보다 공부 못한 날이 훨씬 많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전쟁이니 사회적인 혼란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과거 직업이 전수되던 2차, 3차 산업시대를 살았던 시대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먹고 사는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전수받기 위해서라도 아버지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는 세대는 어떤 세대냐? 2차, 3차 산업세대가 아니라 4차 산업세대입니다. 4차 산업세대는요, 우리 기성인들이 알지를 못해요.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차, 3차 산업을 살아온 우리들이, 기성세대들이 알지도 못하는 4차 산업사회에 사는 아이들의 미래까지 감나라 대추나라 해요. 이거 참 재미난 얘기 아닙니까? 비극 아니에요?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라고 들어보셨죠? 사사건건 애들 머리 위에 헬리콥터처럼 떠다니면서 지나칠 정도로 간섭을 하는 그런 부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부모는 자녀보다 강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물리적인 힘도 그렇고 경제적인 힘도 그래요. 완력이 통할 때는 말 안 들으면 먹을 것 안 줘요. 용돈 통제합니다. 자녀가 장성했어요? 근데 부모가 여전히 경제력이 있어요? 여전히 금전적으로 자녀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물론 부모의 힘이 자녀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독단적인 힘이 될 경우는 이건 폭력이에요. 이거는 상처를 주는 거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에비게일 슈라이어라고 하는 분이 부서지는 아이들, The Bad Therapy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저 책에서 문제 삼은 게 뭐냐면은 왜 온화한 방식으로 키운 아이들이 어린 시절 더 많은 트라우마를 겪을까 하는 거였어요.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의 10%가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걸로 나왔고 10%가 주의력 결핍으로 판명이 됐어요. 왜 저럴까? 원인을 봤더니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가 부모의 과잉 반응, 부모의 과잉 보호. 두 번째가 미국 공립학교에서 도입한 사회정서 학습, 소위 Social Emotional Learning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최대한도로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제물을 안 가지고 오거나 늦게 내더라도 성적 깎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폭력을 가해도 이거가 이 아이가 마음속에 무언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 보고 이걸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10년 동안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교사한테 욕설을 하고 자기 절제 못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슈라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온화하고 부드럽게 양육하면 아이들이 잘 자랄 것이라고 믿었다. 꽃은 달콤한 설탕가루 안에서 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꽃은 흙 속에서 가장 잘 자란다.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어서 아이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아이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부모 아니에요? 부모의 지나친 과보호가 자식을 무능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 운동 때문에 이제 탁구를 즐겨 치잖아요. 언젠가 탁구장에 그 중학생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막 탁구를 치는데 아줌마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아줌마들이 누구냐면 중학생 엄마들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잠깐 와가지고 운동하는데 엄마가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예? 아니 그 아이들이 집을 못 찾아갑니까? 뭘 합니까? 헬리콥터맘이에요. 헬리콥터맘. 엄마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절망해요. 이거는 결국 아이 인생을 망치는 거고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일생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성격이 공격적인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분이 자식을 신앙적으로 키우려고 아주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아들,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너 꼭 성경 5장 읽어. 안 읽으면 밥 안 줘. 여러분, 어린애가 주일날 아침에 성경 5장 읽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어느 날 아들이 질문을 해요. 엄마, 나 언제가 되면 성경 안 읽어도 돼? 엄마가 즉각 생각했어요. 아, 중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요 버릇을 해주면 나중에 혼자 자율적으로 할 거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면 돼. 이 아이가 중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는 날 성경책을 뒤뜰에서 다 찢어서 불로 태웠어요. 자녀에게 신앙교육 좋죠. 필요하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이끌 수 있어야지 부모의 권위와 힘 밥 안 준다고 해가지고 강제시키면 밥 안 먹고 말지 뭐. 예? 그 부작용이 더 크잖아요. 자녀가 기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힘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이해시키지 못한 채 부모의 힘과 권위로 강제하게 되면은 절대로 그 부모는 자녀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녀의 세계를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숨이 막히시죠? 아, 세상에 직업이 많지만 부모라는 직업만큼 힘든 직업이 없어요. 웬만하면 사양하고 싶어요. 사양 안 되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은 하나예요. 좋은 부모 돼야 돼요. 좋은 부모 되려면 성경이 먼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장벽을 걷어야 부모가 아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이가 자기 장벽을 허물 수 있어야 그때 신앙이라는 교육도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교양, 헬라어로 보니까 파이데이아예요. 근데 파이데이아가 무슨 뜻이냐면 징벌이라는 뜻이에요. 바르게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려면 징벌이 필요하다. 이게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조건 꾸중하고 징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녀가 원칙에서 어긋나면은 잘못된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잘못됐던 것을 알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규칙을 잘 지키면은 엄청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또 성경에서 두 번째 말하는 것이 훈계인데 헬라어로 보니까 누테시아예요. 누테시아는 여러 뜻이 있지만 특별히 말로 하는 교육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말로 하는 교육. 여러분 혹시 잔소리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잔소리가 심한 어머니를 둔 아이들이 똑똑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아이의 삶을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밀성이 사라진 가정에는 인생이란 없다. 내밀성이 사라진 가정에는 인생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물을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서 멋진 모습을 보이면은 그 모습을 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너무너무 얕아서 들여다볼 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삶에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인데 이 아버지가 도박도 잘하고 술, 담배도 잘하고 또 별로 정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나가요. 자녀들한테도 교회를 반드시 가라고 강요를 해요. 안 가면은 종아리를 칩니다. 아이들은 이런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가면 맞으니까 안 갈 수 없으니까 가요. 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치사하고 더럽다. 지가 나보다 힘이 세니까 지금 힘으로 윽박질러? 지는 지멋대로 살면서 나보고는 교회 나가라고? 내가 크기만 해봐라. 이놈의 집구석 당장 떠날 거다. 내가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 여러분 만일 자녀가 부모로부터 탈출하고 싶다. 그리고 나만의 자유를 누리겠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존경과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부모, 그러면 거기에 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무슨 교육이 가능합니까? 보세요.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게 노하느냐?
언제 부모에게 노여움을 품느냐? 부모가 꾸지람하면 노여워할까요? 부모가 매질을 한다고 노여워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알아요. 이건 내가 맞을 짓이야. 이건 내가 종아리 맞아도 싸.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진짜 노여움을 품는 건 뭐냐 하면은 부모가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할 때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존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심의 논리로 밀어붙일 때 이건 무례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례한 거예요. 이 무례함은 자녀 가슴에 평생 가는 상처로 남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부모, 자나깨나 공부만 강요하는 부모, 사실은 바쁘게 지할 건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와가지고 돈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부모. 자녀 눈에는 이런 부모는 위선자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다면은 이런 위선자가 내미는 모든 교육은 다 거절되고 거부되기 마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말 한마디 안 하더라도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들한테 감동이 되면 그게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휴, 다 알겠는데 내 자식은 다 컸어요. 이미 다 나가서 살아. 참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항상 이 식탁에는 아버지 의자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은 밥이 나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걸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를 해요. 밥이 나오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식사 시간에 말이 많아요.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전제가 있어요. 나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 가정에 가는 길에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밥상은 이게 교육의 장소이고 어떤 잘못도 다 용서가 되는 화해의 장소. 우리도 이런 식탁 공동체를 가져보면 어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매일 불가능하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가서 사는 자녀들한테도 야,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식사하자. 제가 5월에 우리가 함께 가족이 예배드리자 그런 슬로건을 제시했는데 야, 우리 한 달에 한 번 내가 출석하는 교회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밥 참 맛있다. 같이 밥 먹으면 어떻겠니? 이런 자리가 부모가 부모가 되는 자리, 자식이 자식이 되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 자리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 쌓여 있을 수 있는 장벽을 하나씩 허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겠는가? 각자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버지이고 엄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그만두는 날까지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각자 해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항상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떤 해답을 찾든지 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준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